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특히 초산인 경우에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산고에 대한 두려움과 몸의 변화 때문에 걱정부터 앞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푸른산부인과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마지막 달 몸의 변화와 출산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임신부가 알아야 할 몸의 변화와 출산 준비, 닥터 MBC에서 알려드립니다. 임신 마지막 달 몸의 변화와 출산이라는 주제로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신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임신 마지막 달이 되면 몸이 많이 변화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임신을 40주 280일이 이제 임신 예정일이 되죠. 네. 그중에 36주 이후부터를 마지막 달이라고 합니다. 임신 36주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도 산모폐가 많이 불러오죠. 네. 36주에 태아 평균 체중이 한 2.8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36주부터 1주마다 약 200g씩 태아의 체중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36주 이후에 배가 점차 많이 불러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임신 마지막 달이 되면 질 분비물이 많아집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질에 주름이 늘어나면서 아기가 나올 때 이완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분비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 진통이 올 때 정도 되면 네.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그 이슬이라는 것은 아기가 나오는 입구, 네. 거기를 자궁경부라고 하는데 이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숙화, 익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익으면서 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찐득찐득한 점액질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액질과 함께 양수가 곧 또 터지면서 진통이 오는데요. 네. 이러한 그 이슬이나 양수는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잘 나오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임신 마지막 달에는 보통 출산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예. 어떻게 출산 준비를 하면 될까요? 예. 먼저 임신 마지막 달 36주 이후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출산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게 됩니다. 네. 임신 마지막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보면서 초음파를 보면서 태아의 체중과 태아의 위치, 또 태반의 위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네. 또 일주마다 내진을 받게 됩니다.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문, 아기가 나올 자궁문의 변화를 관찰하는 건데요. 네. 이 내진을 통해서 자궁문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언제쯤 출산이 될 것인가, 또 과연 그 자연분만, 질식분만 말하죠. 질식분만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주마다 체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태반의 위치가 전치 태반이 있거나 그러면 진통이 오기 전에 38주 정도 태아의 성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네. 출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역시 임신 마지막 달에 초음파를 봐서 아기가 거꾸로 있는 둔이 임신일 때도 진통이 오기 전에 38주경에 출산을 제왕절개를 통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만 방법에 대하여 출산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전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출산을 전문으로 하는 분만 전문병원에서는 곧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대상으로 분만의 어떤 방법들이라든가 네. 또는 출산 동영상을 보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산모들이 막달이 되면 외출 시에는 꼭 그 산모 그동안의 그 기록을 한 산모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산모들이 활동 중에 갑작스러운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가까운 근처 병원이라도 가서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동안의 산모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외출 시에는 산모 가방에 그동안의 기록을 해놓은 산모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요. 네. 또 다음으로 마지막 달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질 수도 있고 진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몸을 청결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진통이 걸려서 분만실에 입원하게 되면 네. 출산을 하고 자연분만을 하더라도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또 수술적인 분만을 하게 되면 약 5일에서 7일 정도는 샤워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분만을 앞둔 진통을 앞둔 산모는 매일매일 언제 진통이 생길지 또 양수가 터질지 모르니까 매일 몸을 청결히 해놓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다음으로 질염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질식 분만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아기가 나올 산도에 염증이 있어서 있다면 아기가 나오는 동안에 태아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 증상이 있다면 꼭 다니는 병원에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질염이 과연 치료를 꼭 필요한 질염인가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모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마지막 달에 신경 써야 할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을 보면 분만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분만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예, 분만 예정일이라는 것은 보통 40주, 네. 280일째 되는 날을 분만 예정일이라고 하죠. 태아는 임신 38주가 되면 만삭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분만이 가능하고요. 네.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숨 쉬는 것,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가능한 시기가 태중에서 34주를 넘기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발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호흡이 가능한 뒤에 태어나서 중요한 것은 먹는 거죠. 네. 태아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어서 먹지는 못하고 예. 빨아서 먹게 됩니다. 젖을 빨거나 또는 우유병을 빨게 되죠. 네. 그러려면 빠는 힘이 생겨야 합니다. 그 빠는 힘이 생기는 시기가 임신 36주에 생깁니다. 보통은. 네. 보통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나는 것을 조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조산이 되더라도 36주를 채우고 분만을 하게 되면 전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만 예정일이 지난 경우는 어떨까요? 네. 분만 예정일이 이제 280일, 40주를 얘기하는데요. 네네. 분만 예정일이 지났다고 해서 아기가 꼭 진통이 생겨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정일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주 범위에 분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예정일이 지난 산모들은 좀 더 자주 일주일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진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또는 예정일이 지나게 되면 태반이 노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궁 안에서는 태반을 통해서 아기가 영양공급도 받고 또 네. 호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태반의 노화가 심해지면 그러한 기능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정일이 지난 산모를 무턱대고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태반의 노화와 또는 양수의 양 그런 걸 살펴서 적당한 시기에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에 통증이 있어서 가봤더니 네. 그냥 임신 중에 몸의 변화 중에 하나였고 예. 출산 예정은 아니었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출산을 하러 병원에 찾아가야 될까요? 예. 이제 출산을 곧 앞둔 그런 임신 마지막 달에 네네. 자궁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할 때 그걸 이제 진통이라고 하는데 예. 규칙적인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에 약 2번 정도의 진통이 3시간 이상 지속되면 규칙적인 진통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면 태동 검사를 통해서 규칙적인 진통이 그려지는가를 체크하게 되고 네. 또 내진을 통해서 자궁 경부에 변화가 있는가, 자궁문이 열려 있는가를 체크해서 진짜 진통인가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통이라면 이제 분만실에 입원해서 진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분만을 앞둔 산모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곧 분만 진통을 앞둔 산모 여러분, 분만은 진통을 겪어야 하고 수술적 분만이라 하더라도 수술 후 복부 절개를 통한 수술 후 통증을 느끼는 등 산모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10달 동안 키워온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는 기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산모 여러분의 잠시의 고통이 이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할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통임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부철 원장과 함께 임신 마지막 달 몸의 변화와 출산 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잦은 술자리 문화와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탈모가 늘어나면서 모발 이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로봇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탈모 환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최근 시행하고 있는 로봇 모발 이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거와 달리 예. 탈모가 있으면 요즘은 모발 이식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 모발 이식이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모발 이식은 기존에 탈모가 진행된 부위로 네.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뒤쪽의 머리를 옮겨 심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그 모발 이식술은 다른 치료 방법인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에 비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또한 옮겨 심어진 머리는 영구적으로 그 탈모 부위에서 자라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 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수술을 할 때 아프지 않나요 하는 그런 통증에 대한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네. 또한 그 뒤쪽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한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어떤 경비를 들여서 수술을 했는데 이런 수술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민도 되고 불안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을 뒤쪽에서 채취를 해서 탈모가 진행된 부분에 이렇게 예. 이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발을 채취할 때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먼저 절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절개법은 이제 기존에 많이 지금까지도 시행되어지고 있고 네. 그럼 가장 많이 시행되어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그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발을 두피째 떼어내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심는 방법을 절개법에 의한 모발 이식이라고 합니다. 네. 통증 정도는 어떨까요? 예, 통증이 이제 보통 어느 시점에 있냐면 수술을 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마취를 하거든요. 예, 예. 마취할 때 주사 바늘로 찌르는 정도의 통증이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에는 뒤쪽에 떼어낸 부위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보통은 하루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때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통제 주사를 놔줌으로써 약간 저희가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 즉 사랑니를 뺐을 때 욱신욱신한 정도의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절개하지 않고 모발을 채취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인가요? 비절개법은 기존의 그 두피를 채취하는 방법에 비해서 일일이 모낭을 하나씩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초기에는 이제 펀치와 같은 것으로
직접 그 모낭을 채취했는데 네. 최근에는 지금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각각을 채취하는 그런 방법을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식으로 모발 이식을 할까 선택을 할 때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개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절개법으로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절개법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비절개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환자가 통증이라든지 이런 흉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경우에는 비절개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이제 절개법인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서 두피를 채취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어야 될 그러한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절개법을 더 저희가 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절개법을 권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증이나 이런 흉터에 예민한 경우에 비절개법으로 권하는데 비절개법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하진 못하지만 네. 이러한 그 본인이 불편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개법이나 비절개법을 환자에 따라서 권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장점만을 모아서 로봇 모발 이식을 하신다고 예.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로봇 모발 이식은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개발되어졌는데 네. 이러한 로봇을 모발 이식술에 시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손으로 비절개법을 시행했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모낭의 손상이 조금 더 많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로봇을 이용할 때는 로봇 자체가 모발의 방향이라든지 네. 각도 그리고 깊이 등을 측정해서 저절로 본인이 그 로봇이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적게 하고 조금 더 채취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장점만을 모았다고는 해도 예. 로봇 모발 이식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장점으로는 네. 비절개 방법에 의한 장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로봇 모발 이식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게 되고 네. 또한 흉터도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모발 로봇에 의해서 시술을 했을 때 상처 부위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이런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는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모발 이식을 경험한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시간은 이제 저희가 절개법에 비해서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채취하는 네. 시간이. 그러지만 채취 후에 뒤쪽에 그 상처 자체가 빨리 아물고 또한 통증 자체가 적고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모발 이식은 초기에 절개법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비절개법인 로봇 모발 이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심는 방법뿐만 아니라 심는 모발의 수에서도 많은 수의 모발을 심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요구, 즉 흉터와 통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모발 이식 및 탈모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변하고 있는데 탈모가 있을 때 혼자 본인이 고민하기보다는 병원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로봇 모발 이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일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만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마늘에는 감염을 막고 세균에 강한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버섯은 백혈구의 생산을 증대시켜서 보다 공격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오트밀과 보리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성질들이 들어있으니까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통곡물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